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사람 만들기 2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그 3권 친미기독교파 1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개신교라는 이 종교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개신교라는 게 무슨 종교고, 그게 들어와서 조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사실 들어오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거를 이제 쭉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 3권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오늘부터 얘기가 되는 그 1884년 갑신정변이 나서 1894년 청일전쟁 나기 직전까지 사실 10년, 국내 역사로 보면 10년만 다루는 책인데 책은 좀 두꺼워졌습니다. 뭐 다른 거를 많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역사 10년 이해하려도 한 1000페이지는 써야지.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쓰다가 2권으로 넘기기로 했는데요. 이제 그 4권이 되겠죠. 4권. 그 친미기독교파 2권은 이제 청일전쟁에서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을 제가 신의 한 수, 개신교의 도래 1,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게 개신교의 도래 2인데, 그 제 3권, 제 책 3권의 제 1장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게 왜 제가 신의 한 수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갑신정변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갑신정변이 얼마나 처참하게 끝났고, 그 후유증으로 진짜 그 친일 개화파들이 그 삼족이 멸함을 당하고 이제 그러는 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끝이 났었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의 한 수지만은 이 갑신정변이 말씀드린 대로 그 친일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꿈이 깨지면서 그 개혁의 꿈도 수포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그 친일 일본식 어떤 근대화를 하려는 그 일본식 근대화 모델을 쫓으려는 그야말로 위로부터의 혁명, 그 엘리트들의 혁명, 그거는 처참하게 실패를 하는데, 바로 그 현장이, 그 친일 개화파의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는 현장이 이 개신교라는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종교가 조선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갑신정변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신의 한 수다.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일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좀 거듭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누가 영화를 이렇게 만들거나 소설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욕을 먹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냥 시작 자체를 이 갑신정변이 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 우정국 낙성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다 모였었는데, 이제 불이야 해갖고 밤에 쫓아나가가지고 그 중에서 민영익이 이제 칼을 맞고, 정변파인데 칼을 맞고, 그 멜렌도르프하고 후트 공사가 지혈을 해서 멜렌도르프 집으로 이제 옮겨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빨리 보내갖고 이제 알렌 박사를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저녁에 일을 알렌 목사가 이제 12월 일기를 썼었기 때문에 12월 5일자 일기에 나온
1884년 12월 4일 저녁의 상황입니다. 나는 저녁 때 외국인 환자를 보고 밤 9시경에 집에 도착했다. 달빛 밝은 밤이었고 사람이 없는 길거리는 너무 조용하고 그림 같아서 페니와 함께, 자기 부인입니다. 페니와 함께 이 달이 지기 전에 한번 이 아름다운 도시를 산책하자고 얘기했다. 우리는 10시 30분경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침대에 눕기 무섭게 많은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대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면서 어떤 외국인이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렀다. 응접실로 나가자 거기에는 미국 공사의 비서인 스거더 씨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멜렌돌프가 보낸 쪽지를 건넸다. 그러니까 멜렌돌프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민영익을 놓고 이제 쪽지를 보냈는데 그 푸트 공사 비서관을 시켜서 부탁을 한 거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급히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스거더는 조선 주재 외교 사절들이 통리교섭통상사무하문 주최, 그러니까 외교부죠. 외교부 주최 만찬에 참석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리에 조선의 실권자이며 중전의 조카인 민영익이 사태를 파악하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괴한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빨리 와달라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가겠다, 흔쾌히 가겠다 그러고 이제 나섭니다. 그래서 마당 밖으로 나가자 50명의 군사가 무장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달렸다. 그래서 이제 멜렌돌프 집에 도착을 합니다. 멜렌돌프 집에 당도해보니 환자의 상태는 최악이었고 사방에 피가 낭자했다. 현장에 이미 와있던 14명의 조선 한의사들은 환자를 살리려는 나의 모든 시도에 계속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한의사들이 자기네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민영익은 오른쪽 귀 측두골 동맥에서 오른쪽 눈두덩까지 칼자국이 나 있었고 목 옆쪽 경정맥도 세로로 상처가 나 있었지만 경정맥이 잘리거나 호흡기관이 절단된 것은 아니었다. 상처는 등 뒤로 나 있었는데 척추와 어깨뼈 사이로 근육 표피를 자르며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예리한 칼날이 난 부위는 구부러져 있었다. 나는 피가 흐르고 있는 측두골 동맥을 관자놀이로 이어 명주실로 봉합하였고 귀 뒤 연골과 목 부분 그리고 척추도 모두 봉합했다. 환자는 너무나 탈진하였으므로 그런 식으로라도 지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팔꿈치에서 팔뚝까지 난 약 8인치의 깊은 상처도 명주실로 4반을 꿰매었다. 위팔은 그대로 노출시켜 놓았다. 그의 왼쪽 팔에는 손목 바로 윗부분에 한 군데, 팔뚝 부분에 한 군데 등 2곳의 상처가 나 있었다. 손목 바로 위의 상처는 그대로 노출시켜 놓았고 힘줄과 새끼손가락 신근을 끊어 놓았다. 나는 이들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그 이상 출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펀지로 감싸서 곡선 모양으로 붕대로 감았는데 길이가 약 2인치나 되었다. 이렇게 환자를 임시로 응급치료하고 날이 밝으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완전하게 붕대로 감아서 치료할 생각이었다. 오른쪽 귀 뒤에 자그마한 상처가 나 있었는데 상처 길이가 표피 약 1인치 반이나 되었다. 넓적다리와 오른쪽 무릎에도 길이 약 6인치의 긴 상처가 나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봉합했다. 어두운 난리통에 그의 상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머리 꼭지 부분에 상처가 난 것을 몰랐다. 그의 정수리에는 계란 크기만한 큰 혹이 나 있었다. 이 부위의 머리를 모두 잘라내고 상투를 튼 머리카락에 매달아 놓았다. 혹은 머리 중앙 부위까지 뻗어 있었는데 이는 둔중하고 예리한 무기에 얻어맞은 듯 했다. 만약 그가 몸을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읽어드리는 게 의사기 때문에 의사가 그 기록하듯이 정말로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정말 현장감 그리고 그 일기를 통해서 그 현장이 얼마나 긴박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알렌이 그 상황에서 이 민영익을 치료해내는 그 모습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사람이 내가 이런 위기에 닥치면은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침착한 사람일 수가 있을까? 사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친절하고 인간성 좋은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정말로 그 자기한테 놓인 그 임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입니다. 12월 5일입니다. 이제 그날 밤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다음 새벽이 됐죠. 그래서 알렌이 요 이제 일기 거를 제가 그냥 요약을 한 겁니다. 새벽 2, 3시에 잠시 자기 가족을 살피러 이제 자택을 간 것을 제외하고는 밤새 민영이 곁을 지킨다. 그가 잠시 자신의 집에 들렀을 때 고종으로부터 전갈이 온다. 푸트 공사에게 미국 공사관의 모든 외국인들과 함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궁으로 들어와 있으라는 전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그 공사관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궁으로 다 들어오라고, 외국 사람들 들어오라고. 고종은 1881년 이무굴란 때처럼 군중 봉기와 학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알렌은 가족과 상의 끝에 자신은 집에 남기로 했다. 알렌이 일본 공사관에 군인들을 보내서 자신의 집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자 일본 공사는 일본 군인들을 보내준다. 일본 공사관이 결국은 이게 그 불질러지고 그 일본이 또 저지른 일이라 그래갖고 폭도들이 일본 사람들을 이제 결국 겨냥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군인이 그래도 와 있고 그런 데가 일본 공사관이니까 알렌은 오히려 일본 공사관한테 지금 군인 몇 명이라도 좀 보내줄 수 있겠냐고 해서 일본 군인들이 이제 알렌 집을 지켜주러 이제 오는 겁니다. 알렌은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부인과 아들에게 외출복을 입히고 가방을 싸서 미국 공사관으로 가도록 한다. 혹시 푸트 공사 가족이 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따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푸트 공사 집에는 영국 공사 애시던 부부도 당도해 있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알렌은 부인과 아들을 푸트 공사 공관에 남겨두고 민영익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멜렌도프의 집으로 향한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도착해서 나는 더러운 물병들로 그의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테이블 스푼으로 2스푼의 약을 틸프 약 10방울을 곁들여서 얼음물로 매 15분마다 복용하게 하였고 매 반시간마다 같은 양의 브랜디를 마시게 했다. 오전 5시에 맥박은 감지되지 아니했지만 그의 상태는 호전되었고 체온은 4시에 36.1도씨에서 5시에는 36.7도씨로 올라가 있었다. 나는 일본 공사관부 외과 의사에게 전가를 보내어 오전 7시에 상처를 붕대 치료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에도 사실 서양 의학 훈련을 받은 의사가 벌써 일본 의사가 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외과 의사는 내 청을 받아들여 내게로 왔다. 우리들은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봉합반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석탄산 용액으로 상처 부위를 말끔히 씻어내고 요도포름을 발라서 필요한 상처 부위를 추가로 봉합했다. 모두 7군데 상처가 나 있었는데 그중 5군데는 같은 무기이거나 다른 둔기로 얻어맞은 타박상이었다. 24바늘의 봉합을 모두 한 결찰사로 결찰 봉합을 한 후 고무고약 8조각으로 붙였는데 이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관자놀이에서 어깨뼈까지 길다랗게 깊이 베인 상처에 14바늘 봉합에 한 번에 결찰 봉합을 했고 오른쪽 아래팔에 나 있는 상처는 4바늘 봉합을 했다. 왼쪽 발톱에 상처가 2군데, 오른쪽 넓적다리에 깊은 상처가 5군데가 나 있었다. 머리 가죽의 상처를 깨끗이 하고 먼지 낀 머리카락을 면도로 밀어 요도포름으로 소독하고서 린트천 받침대를 대고 고무붕대로 감쌌다. 일본인 의사는 환자를 그의 집으로 옮겼으면 했으나 나는 그를 옮기지 아니했다. 아마 일반 공사관도 옮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나 친구들이 그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나도 내 의료 도구를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환자의 상태가 차도가 있는 대로 곧 떠났다. 만약 왕진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5일 저녁 알렌은 또 한 번 멜렌도프 집을 방문하여 민영익을 치료한다. 그리고 6일 오전에는 왕진을 다녀온다. 6일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알렌은 가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모처럼 조용한 시간을 지낸다. 그러나 이내 즉시 공사관저로 들어오라는 푸트 공사의 전가를 받고 알렌과 가족은 미 공사관저로 다시 향한다. 그곳에 부인과 아이들을 놔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귀가한다. 그날 밤 알렌은 중국인, 일본인 하인들과 함께 윈체스터 장충으로 무장하고 집을 지킨다. 그날 밤도 한양 시내에서는 전투가 벌어졌지만 알렌의 집은 무사했다. 그 사이에도 민영익을 치료하러 오라는 전갈이 2번이 나왔으나 푸트 공사는 알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다음날 아침 민영익이 또다시 사람을 보내 알렌을 찾자 알렌은 응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집안 식구들은 다 옮겨놓고 자기는 장총을 들고 지금 집을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이 사람을 또 치료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영익은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있었지만 매우 조급해했다. 그때 고종으로부터 민영익을 궁으로 옮기라는 전갈이 와서 알렌은 민영익을 궁으로 보내고 자신은 귀가한다. 7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일본 공사관 쪽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총소리는 점차 알렌 집으로 다가오다가 서대문 쪽으로 멀어진다. 일본 공사관에 일본 외교관과 군인들이 한양을 빠져나가면서 조선군, 청군간 전투를 벌이는 소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일본 공사관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이 보였다. 알렌은 일본 하인들과 자신의 집을 지키러 와준 일본인 군인 4명을 숨긴다. 이제는 이 사람들 숨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날 밤 청군으로부터 전령이 와서 민영익이 고종과 함께 청군의 진중에 있으니 즉시 그리 오라는 전가를 받는다. 시내에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모닥불을 피우면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알렌은 청군의 진중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번 시체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청군의 진중에 도착하자 정여창과 민영익이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알렌은 민영익을 치료한 후 정여창의 막사, 중국 청나라 장군이죠. 정여창의 막사에서 잠시 눈을 붙인다. 다음날 아침 민영익을 또 한 번 치료한 알렌은 청군 장교와 함께 청군 부상자들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양 의사가 있으니까 이제 청군이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이미 일본 사람들은 다 쫓겨난 거고 갑신정변파도 그 빠져나가는 아까 그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제물포로 이제 간 거죠. 김혁균, 박영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배를 타느니 못 타느니 이제 실랭이를 하다가 결국은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억지로 주선을 해서 이제 간신히 배를 타고 떠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알렌은 가서 이제 청군 병사들까지, 부상당한 청군 병사들까지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12월 8일 알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 2시경이었다. 사방은 조용했다. 그때 제물포에 정박해 있던 영국 군함에 있던 영국 해병 8명이 갬블 도의의 대의의 지휘하에 휠러라는 외과 의사와 함께 당도한다. 그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간다. 9일 아침 알렌 집에 숨어있던 일본인들은 스미소니안 재단에서 미 공사관에 파견되어 온 해군 소위 존 버나더와 중국인, 조선인 군인들의 호위를 받고 제물포로 향한다. 알렌은 휠러와 함께 민영익을 보러 궁으로 향한다. 민영익을 진찰한 휠러는 민영익의 부상을 보고 그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른 영국 의사가 봐서는 이 사람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알렌은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온다. 포트 공사 내외, 애슈턴 공사 가족 등은 모두 다음날 아침 제물포로 피신하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었다. 그러나 알렌은 부인과 상의 끝에 한양에 남기로 한다. 이 와중에 남아요. 자기 공사까지 다 떠나는데. 이유가 첫째,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고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때 여기를 떠날 수 없다. 그리고 둘째, 이곳에는 먹을 것도 넉넉하여 오히려 편하였다. 우리는 남아서 임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결심입니다. 여기서 푸트 공사는요, 이때 갔다가 1월 달에 그냥 몸이 아프다고 귀국을 해버리고 나서 안 옵니다. 떠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미국에 도착해서 사표를 내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안 와요. 근데 지금 알렌은 이러고 이제 서울에 남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간략하게 그냥 58년 4월 23일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태어나서 81년 같은 도시에 있는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 웨슬리안 대학이라는 게 이제 존 웨슬리의 그 이름을 따서 미국에 여러 군데 있죠. 커네티컷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웨슬리안 대학을 나옵니다. 83년에 신시내티 소재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부인 프랜시스 페니 메센저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 해외 선교위원회의 선교사로 자원하여서 곧바로 중국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83년 8월 20일 델라웨어를 떠나서 9월 4일 샌프란시스코까지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9월 4일 날 출항을 합니다. 10월 15일 날 일본 요코하마와
상하이를 거쳐서 15일 임지인 난징에 도착. 그런데 이 사람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현지 외국인들하고도 불화를 일으키며 알렌은 결국 1년도 안 돼서 중국을 떠나기로 이제 합니다. 도저히 같이 일하러 선교하러 온 사람들하고도 이제 안 돼요. 자, 당시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과 의사들이 알렌한테 어디를 가야 되냐 했더니 82년에 미국하고 수교하지 않았느냐, 미국이. 조선하고 미국하고 종이수호 통상조약 맺지 않았느냐. 그럼 한번 조선에 가봐라. 그래서 알렌이 당시 조선세관에서, 멜렌돌프가 하고 있는 조선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인 요셉 하스에게 한양의 외국인들이 의사를 필요하는지 여부를 묻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6월 8일에는 뉴욕의 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에 조선으로 임지를 옮길 수 있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이제 성격이다. 만일 위원회가 그가 조선으로 가는 것을 허락치 않을 경우 위원회와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이다. 성질이 보통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7월 22일 날, 84년 7월 22일 날 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가 알렌에게 조선으로 임지를 바꿀 것을 허락하는 전보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알렌은 부인과 갓 태어난 아들을 상하이에다 두고 84년 9월 14일, 지금 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3달 전이죠. 9월 14일 날 난징호로 상하이를 떠나서 요코하마로 가서 부산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청과 조선을 잇는 전기 여객선이 없어서 항상 나가사키나 요코하마로 먼저 갔다가, 그렇죠? 천진이나 여기서 떠날 때. 그래서 다시 부산으로 도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며칠을 머문 알렌은 9월 20일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0일 오전 8시에 나귀를 타고 제물포를 출발하여서 오후 4시경 한강 나루토를 거쳐 5시에 남대문에 도착하는데 그렇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대요. 최초로 외국인이 나귀 타고 지금 입성을 하는 것을 보고서들. 한양에서 첫 밤을 여인숙에서 지낸 알렌은 이튿날 후트 공사를 예방한다. 당시의 여인숙의 상태가 어땠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후트는 의사인 알렌을 적극 환영하였고 주 조선 미국 공사관의 무급 의사로 임명한다. 같은 날 알렌은 멜렌돌프도 예방하여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건 이제 3달 후에는 그 난리가 나서 멜렌돌프 집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민영이가 치료하게 되는데 지금 그 3달 전에 처음으로 이제 멜렌돌프 만납니다. 와갖고 한양이, 서울이 좋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양에서 거주할 집을 계약하고 상하이로 붙인 짐을 제물포에서 찾은 알렌은 집수리와 정리를 중국인 청지에게 맡긴 채 10월 11일 날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나가사키를 거쳐서 10월 17일 상하이에 도착한 알렌은 부인과 아기 중국인 유모와 함께 조선으로 출항을 합니다. 이제 나가사키에 들러서 일본인 요리사 와타나베를 월 10달러에 고용하고 알렌과 가족은 1884년 10월 26일 날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한양에 입성해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갑신정변이 발발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은 지금. 12월 26일, 그러니까 한 3주 지났죠. 이제 갑신정변 3주가 지나니까 이제 고종이 알렌에게 민영익을 잘 치료해서 고맙다고 선물을 이제 하사합니다. 이제 그 선물을 이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알렌이. 그것은 백색 견자수로 배접하고 그 위에 정교하게 비단실로 술을 놓아 주소 잎사귀로 테를 두른 우아한 자수 병풍이었다. 이 같은 고미술품 감식의 조예가 깊은 폴크 서기관에 의하면 자기가 본 것 중에 이 병풍이 최상품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하사품은 둥근 고려자기인데 700년 전의 자기라고 말했다. 폴크는 이 고려자기가 진귀한 걸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이 병풍과
이 고려 자기가 지금 스미소니안 인스티튜션에 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1885년 1월 22일 날 드디어 이제 고종이 뭐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병원 설립을 내가 탄원을 해야겠다. 사실 풀쿠소위가 이제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85년 1월 20일 병원 설립 허가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풀쿠소위가 미국 공사관의 명의로, 지금 공사는 달아나서 없으니까 소위가 공사관을 맡아서 하면서 미국 공사관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고종한테. 본인은 미국 공사관부의 의사 알렌 박사가 서울에 병원을 설치하겠다는 제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귀국 정부는 이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렌 박사의 제의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며 그것은 순전히 비이기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귀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알렌 박사가 최근 서울에서 벌인 진료 사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이제 새삼스레 알렌 박사의 성격과 능력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렌 박사의 병원 개설안을 호의적으로 수락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곧 미국 국민이 조선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우위의 표징, A token of friendly regard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은 알렌의 탄원서입니다. 최근 사태 이래 본인은 총격전으로 발생한 조선인 중상자 중 인체에 박혀있는 탄호 제거 수술을 했고 기타 부상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진료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 환자들은 본인의 저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민영익을 비롯하여 청국군 부상 병정들을 치료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환자 집까지 왕진 치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유한 환자들이 기어이 나에게 진료를 받고자 내 집 근처에 있는 방을 빌려 민박해 가면서 나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손쉽게 매일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저택에는 이같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수용할 만큼의 적당한 병원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다수 극빈 환자들은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들은 가서 그 집에 왕진을 하지 병원이라는 것 같이 우리가 그냥 병원하면 의사하면 당연히 병원이 있어갖고 우리가 병원 찾아가면 거기 의사들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일일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따로 환자를 맞이할 시설이 있어야 된다. 본인은 미국 시민으로서 조선인을 위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조선 정부가 본인에게 병원 설비를 갖춰준다면 서양 의술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부상병정들에게 요양처를 제공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병원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장차 조선 청년들에게 서양 의학 및 공중위생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한두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한양에는 병원 1개 정도는 개설해야 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1개 정도의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조선 정부의 배려로 이 일을 주관하여 경영하되 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좋은 장소의 대형 한옥 한 채와 매년 병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 비용을 제공해 주는 것뿐입니다. 비용이라야 등화, 불 켜는 거죠. 및 난방비, 조수 간호원으로 일할 사람의 급료, 그리고 극빈 환자에게 제공할 식사비, 의약품 구입비 등 $300 정도입니다. 이상의 비용을 제공해 준다면 본인은 6개월 이내에 미국인 의사 1명을 더 초빙하되 역시 무급으로 일하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봉급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병원은 중국 베이징, 텐진, 상하이, 광둥 그리고 기타 중국 대도시에도 있으며 특히 그중 2개 병원은 이 홍장 자신이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경상배우 건물만 지어주십시오. 한양에 이러한 병원을 설립한다면 이는 조선 왕실병원, His Korean Majesty's Hospital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백성이 병이 들면 이곳에 와서 진료를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일반 백성들은 대군주 고종 임금님의 자애로운 처사에 더욱 존경하고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알렌이 이 병원 설립 탄원서를 낸 지 닷새 후인 1월 27일 날 민영익은 감사의 표시로 알렌에게 현금 10만 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제 이 알렌이 쓴 겁니다. 오늘 민영익은 나에게 현금 10만 냥을 보내주었는데 그는 이것이 나에 대한 우위의 표징으로 보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돈을 내 생활비에 충당하여 쓸 것이며 또한 손님에게 깍듯하게 내놓은 음식 대접 대신으로 주는 선물로 생각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돈은 주인이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주는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그를 치료해준 의료봉사에 대한 의료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나는 민영익이 주는 돈을 받게 되었다. 그는 최근 나에게 미국과 중국 상하이 등지를 돌아 세계 일주 여행을 다녀오라고 몇 차례 권고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그의 친형으로 모시겠으며 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화가 나였다. 알렌이 민영익보다 2살 위였습니다. 민영익은 24살, 알렌은 26살. 지금 이렇습니다. 상기한 병원 건설안은 곧 민영익에게 전달되었고 이 같은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민영익을 비롯하여 모든 조선 친구들, 심지어 조선 한의사들까지도 나의 병원 건설안에 찬동했다. 민영익은 오늘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사람의 관리를 나에게 보내왔다. 그러니까 민영익하고 고종하고 민중전이 밀어붙이니까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월 14일 날, 85년 2월 14일, 지금 3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네요. 알렌은 병원 건설안이 어리둥절할 만큼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2월 18일 외무하문의 김윤식 독판, 외교부 장관 김윤식이 미국 공사관을 방문하여서 병원 건물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벌써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가봅니다. 그 건물이 바로 광해원인데 그 건물이 누구 집이었죠? 이게 홍용식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 우정국 낙성식을 주도한 사람이 홍용식입니다. 우정국장으로서. 그리고 갑신정변이 났을 때 고종하고 민비를 호위하고 있다가 끝까지 호위하고 있다가 그 청군한테 맞아 죽고, 그리고 그 아버지 누구죠? 저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의정은 자결을 하고 손주를 죽이고 자신도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이제 당한 그 집을, 홍영식 씨 집을 광해원으로 쓰라고 지금 내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의 집 바닥은 유혈이 낭자하여 그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영식 저택은 철저하게도 약탈된 상태였다. 심지어 문짝, 창문, 난로, 서류, 벽에 걸린 물건까지 노략질해 갔다. 위패 2개가 있었는데 신주는 없어졌고 껍데기만 나뒹굴고 있었다. 지금 이 건물이 연세대학교에 지금 가서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광해원은 1885년 4월 9일 날 20명의 외래 환자와 3명의 외과 수술 환자를 받으면서 개원을 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알렌이 조선에 입국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기독교에 닫혀 있었던 나라가 완전히 활짝 열고 병원을 최초의 국립병원이 열리고 그 병원장으로 미국의 선교사를 앉히고 그 건물을 대주고 운영비를 다 대주고 하면서 환자를 받으면서 열도록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의 한 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들을 이제 보면서, 야, 진짜
그 카톨릭의 천주교가 와서 1784년부터 이승훈이 연경에 가서, 베이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와서부터 벌어지는 1866년 병인 박해까지, 그리고 뭐 그 후로도 계속되죠. 그 박해 속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하는 역사와 그 선교의 역사와 이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는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갖다 놓으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을 보더라도 사람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려는 것 같은 정도입니다. 알레는 중국 선교를 가려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의과 졸업하자마자 나는 중국 선교 간다고 가갖고 그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가 있는 그 중국 선교에서 안 맞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도대체 중국이 안 맞을 게 뭐가 있어요? 한국이 또 맞을 건 또 조선이 맞을 건 또 뭐가 있어요? 맞을 거면 중국이 더 맞아야죠. 훨씬 더 환경이 좋을 거고, 외국 사람 뭐 비교도 안 되게, 여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후트 공사하고 멜렌돌프는 와 있었지만은 거의 5명 정도 와 있는 상황이고, 중국하고는 이게 지금, 중국은 16세기부터 예수회에서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이제 천지에 깔려 있는 상황이고, 생활 그 환경도 얼마나 좋을 거고 깨끗할 거고, 조선에 비해서는.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 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남경에 있는 게 낫지 어떻게 조선을. 근데 저는 아까 맨 앞에서요, 이 아름다운 한양의 거리를 이번 해가 지기 전에 걷자고 자기 부인한테 가서 했다. 그날 밤, 12월 4일 날 밤에 왕진을 다녀오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너무 이상한 게, 그 당시에 서울에 왔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나고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도시라고 다 그래요. 근데 알레는 뭐가 끼었는지 너무 아름답고 좋아갖고 부인하고 여기를 밤에 산책을 하자고 한다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뭔가가 진짜 단단히 끼었구나. 이거는 진짜 뭔가가 안 보이도록 하셨구나. 이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기록해 놓은 얘기들하고 알레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만나보고는, 와서는 집 사고는 그냥 돌아가서 가족 데리고 와가지고는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 부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알렌이 그 당시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알렌이 그 민영익이 칼을 맞았다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묘사를 해놨냐면, 민영익이면은 방금 미국을 다녀와서 전 세계를 일주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 개화파의 우두머리인데, 조선의 개화파의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이 개화파를 갖다가 누가, 어떤 수구파가, 의정척사파나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구나 생각을 해서 얼른 가서 내가 구해야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후트 공사도 그걸 몰랐고 오직 풀쿠소이만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데, 풀쿠소이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풀쿠소이는 해군성에서 너 거기 있지 말라, 서울 불안하니까 딴 데 가 있으라 그래서 지금 지방을 여행하고 있어서 풀쿠소이는 현장에도 없어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민영익을 더 얼른 가서 내가 구해야겠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민영익이 뭐예요? 개화파가 아니에요. 수구파예요.
완전히 개화당을 지금 멸문지화를 시킨 그 민씨척 쪽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구하게 되고, 그걸로 위해서는 개화파가 몰락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광해원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와 이 전혀,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래서 이렇겠거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광해원 열릴 때까지. 그리고 전 그 홍영식의 집이 그걸로 쓰였다라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가서 이런 거를 보고 그럴 때, 건물들을 볼 때, 이게 뭔지를 알면은, 다음에 연세대학교 교정에 혹시 감고 바로 세브란스 앞에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냥 보면, 이게 그 집이었구나. 이게 홍영식이 그 집안이 이렇게 멸문지화를 개화를 하겠다고 우정국을 열면서 그걸 해보겠다고 했다가 갑신정변 일으켰다가 멸문지화를 당한 집이고, 그 집이 또 광해원이 돼서,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그 알렌이 탄원서에서 쓴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거를 열게 해주면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조선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의학과 위생학 이런 거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세브란스 그 병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꼭 한번 가서 보시고, 이 안국동에 가셨을 때에도 조계사 옆에 지금 그대로 우정국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게 다 진짜 살아있는 정말 역사의 현장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지나다녀서 그렇지. 그래서 가서 한번 여기에서 살다가 불과 100년, 얼마 전에 살다 간 이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도 한번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 역사만큼 아프고, 우리 역사만큼 하여튼, 진짜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너무 좀 세속적인 말이지만은 사실은. 근데 그렇지만은,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런 건데, 역사의 우연성과 예측 못한다라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소설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소설 너무 재미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우연으로만 버무려져서 일어나는 일같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져서 뿌리 내리게 되는 게 이게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네, 진짜로 너무나 놀라운 거. 그리고 요 이제 마지막 사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이게 세 인물입니다. 오른쪽이 요게 이제 알렌이고, 그리고 여기 중간이 페니 부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스커더 비서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들 다 찾아봐도 정확히 누구라고 나오질 않는데, 보니까는 그 비서관, 푸트 공사의 비서관으로 있던 그 스커더, 그러니까 멜렌돌프의 쪽지를 들고 두들기고 그날 밤 12월 4일 날 밤 들어와가지고, 민영이 지금 칼 맞았으니까 빨리 와서 살려라, 구출해내라 했던 그 스카더가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한옥을 개조해서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이 사람들의 삶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페니 알렌 같은 여성이, 서양 여성이 지금 조선에 와서, 아까 보셨죠? 요리사는 일본 사람, 일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을 써야지 돼요. 조선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계속
그 다음 회, 다음 회 계속 나오지만은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조선 사람 쓰는 거가 너무나 힘들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기본적인 사회가 다 무너져 내리면은요, 사회가 무너지면은 그냥 이런 건물과 이런 외형적인 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거기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윤리,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고 술주정만 하고 도박만 하고 맨날 길거리에서 상투 잡고 술 취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미신밖에 안 믿는 사람들, 이라고만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냅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럼 이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다시 이거를 훈련을 시켜서 부지런하고 약속 지키고, 그렇죠? 이렇게 부지런하는 백성으로 뭐가 어떻게 해야만 그게 만들어집니까?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나라가 발전한다, 사회가 발전한다, 뭐 산업화를 하고 무슨 경제 발전을 하고 하는데 그것만 보실 게 아니라 그거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거를 살아가는 사람들, 도대체 시간을 왜 지켜야 되는지, 시간 지킨다는 게 뭔지. 여러분, 세상에서 최초로 시간 지키기 시작하는 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나중에 영국에서 버밍햄에서 크로이던발 런던 역에서 버밍햄인가까지 가는 최초의 기차가 이제 여객, 그 일반 기차가 승객을 받는 기차가 다니기 시작해요.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뭔지 아세요? 기차가 출발한다 그랬는데 5분 늦게 도착했더니 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5분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5분 늦게 왔다고 도대체 기차가 없냐? 라는 처음으로 시간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근대 문명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시간을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닭이 뭐 몇 시에 울면 일어나고 대충 뭐 감 잡아서 일어나는 거고, 부지런한 뭐 스님들이나 선비들 뭐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그러지만 대충 감 잡아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근대 사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알렌 목사 내외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의 조선을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로 아비규환 헬조선입니다. 그 속에 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왜 여기를 올 생각을 했으며, 와서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고, 그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기가 이 병원만 지어주면, 그 경상비만 대주면은 내가 곧바로 외국 의사를 더 초청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일본에 와 있어요. 예? 스크랜턴, 아펜셀러, 지금 언더우드, 일본에 와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러다가 대기 중인데 갑신정변 때문에 못 건너와요. 난리가 나서. 그래서 와갖고 있으면서 1885년, 언더우드 같은 경우 1885년 1월 달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을 해가지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조선에 건너갈 수가 없어. 거긴 지금 어떻게 되는, 쿠데타 나고 난리 법석이 났네. 그래서 절대 건너가면 안 된다. 못 건너간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맨날 몇 달 동안 아펜셀러, 스크랜턴, 언더우드 전부 다 거기서 한글 배우고 한국말 배우고 뭔지 준비는 하면서 있었지만은 전혀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데 광해원이 열린대. 알렌이 국립병원을 열게 됐대. 그러니까 빨리 건너오래. 그래서
4월 9일 날, 그렇죠? 4월 9일 날 광해원이 열리는데요. 언더우드 목사하고 아펜젤러 목사가 며칠 날 도착하는지 아세요? 4월 5일 날 부활절에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펜셀러는 부인을 데리고 왔었는데 부인까지는 절대로 못 데리고 들어간다고 미국 공사관에서 막아서 제물포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펜셀러는 돌아갔다가 나중에 6월 달에 오지만은 언더우드는 총각이에요. 그래서 혼자 한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4월 9일 날 개원하는데 같이 알렌 박사하고 같이 도우면서 개원을 해요. 사전에 연락을 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저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스크랜턴이 5월 달에 들어와서 스크랜턴도 같이 합류해서 일하다가 한 달 정도 일하다가 스크랜턴은 자기도 또 감리교 따로 병원을 또 차리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5월 달에 따로 병원을 차리는, 정동에다가 또 차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 이제 2개가 생기기 시작하고 갑자기. 정말 이건 기적이 아닙니까? 그냥 계속 기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도대체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하고 스크랜턴은 그때 왜 거길 가 있었는지, 왜 도대체 일본까지 오게 됐는지, 거기에 또 놀라운 신의 한 수 2편 2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신의 한 수 2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